방금 소개받은 DGS 총장 신성철입니다. 먼저 우리 박환 원장님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관자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기가 그냥 최고 경영자 과정 강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MBA에 이렇게 쓰여졌던 학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토요일 늦은 오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미에 좀 나오겠지만 사실은 저는 카이스트에 22년간 그 교수로 있었어요. 있고 아직도 카이스트에 제가 적을 두고 있고 지금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발음이 좀 그렇죠. 디지스트 뭐 디저라 뭐 그래서 왜 이걸 그래서 제가 처음에 TV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NG를 좀 냈어요. 이게 디지스트. 외국인이 또 뭐 디기스트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왜 디지스트가 됐냐? 그랬더니 이게 대구 경북, 대구시가 있고 경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래서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유치했기 때문에 꼭 DG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스트. 그러는데 하여튼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새로운 대학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미에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사실 경영 대학원의 그런 MBA 과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리를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런 트렌드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이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타이틀은 여기 좀 거창하게 과학기술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적이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의 흐름은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좀 반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21세기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국가 성장 비전을 뭘로 잡아야 되는가 또 그런 비전 하에서 우리가 어떤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7가지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여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이렇게 분노에 쌓여있으면서 우리가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정부도 이렇게 보면은 정부가 전부 다 스탑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지금 상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가 대한민국호가 좌초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은 70년대에 우리가 이 산업화를 이루고 80년대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고 90년대에 정부화를 이루고 2000년대에 세계화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쫓아서 가면은 그냥 세월만 흐르면 세월호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월만 흐르면 선진국에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선진화라는 큰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 선진화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학기술의 선진화, 또 경제의 선진화, 여러분들 경제의 선진화 관심 많이 주시나 그것 말고 우리가 이때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소위 사회 자본의 선진화다. 사회 자본의 선진화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식의 선진화. 그거는 준법 정신, 배려 정신, 장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이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화가 굉장히 필요한 거다. 또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그러니까 사회 작동 시스템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정한 실력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가버넌스의 선진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부 다 탑다운 아니에요. 전부 다 대통령 입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거는 선진국적인 가버넌스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 다 디센트럴라이즈 해야 되는데 분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이런 이 사회
자본의 이런 선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결국 이런 그 선진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결국 선진국에 진입할 거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한국인의 DNA 속에는 자발적인 응집력이 있다는 거죠. 자발적인. 우리가 외환위기 시절에, 98년 외환위기 시절에 전 국민한테 다 같이 정부가 금 모으자 소리는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금을 모으면서 외환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누가 응원하자 소리를 안 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응원해가지고 우리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우리가 이뤄낸 겁니다. 이번 2014년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픔에 동참하고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또 유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런 자발적인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굉장히 저는 큰 이게 DNA, 좋은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민족은 사실은 impossible을 I am possible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의 이제 그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봅시다. 보면 반세기 전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던 그런 나라였어요. 여기 보면 뭐 30, 40대는 그런 감이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메가더 장군이 종전에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195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 처음 통계에 잡힌 거죠. 10년이 지나도 87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그런 최빈국이었단 말이죠. 일본 정부 보고서 61년에 나온 걸 보면 한국 경제는 인구의 과잉, 자원의 부족, 호흡의 미발달 등등등 해서 절망적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냐, 대학생들은. 1964년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35년 후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얼마로 예측을 했냐면 300불로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였어요? 10,000불이었다고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답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야 강의가 재밌고 그래요. 제 강의에 함몰돼서 쫓아온 분만 제 강의를 엔조이 할 거예요. 자, 2049년 앞으로 30년 이상 남은 2049년 1인당 국민소득을 얼마로 받냐면 500불로 봤어요. 저만큼 당시에 젊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본 거죠. 반세기는 고사하고 4반세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세에 나가면 무시당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엑셀 자동차가 미국에 첫 수출한 게 86년이거든요. 4반세기 전이죠. 그때 미국 언론평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끝나고 직장 생활할 때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일회용차, 붙어 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가다 덜렁덜렁 다 떨어지니까. 또 현대라는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Hope you understand, nothing is drivable and inexpensive. 무슨 소리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죠. 운전이 가능하면서 싼 거는 없다는 걸 이해해달라. 이렇게 조크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한국 기업이 5위예요. 사실은 그 도요타라는 것이 세계 자동차의 지존 아닙니까? 근데 미국 시장만 빼놓고는 전 세계 시장을 지금 한국 자동차가 더 추월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보죠. 한국 반도체 산업,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겠다 74년에 삼성이 그러니까 일본 전자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후진국에서 무슨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겁없이 하느냐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한국 기업 1, 2 점유했잖아요. 3분의 2가 한국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나니까 LP다라는 합작회사, NEC, 히다치, 미쓰 대표적인 전자회사들이죠.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응했지만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 이 반세기 한국의 이 국민소득을 보면은 우리가 이 1962년에 국민소득 아까 87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니까 우리가 이 원자재를 수출을 해서 우리가 수출 1억 불을 달성을 했죠. 그러고는 경공업으로 가면서 뭐 신발이나 합판이나 이런 거 하면서 10배의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이나 이런 중공업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또 10배, 100억 불의 수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으로 가면서 1000억 불의 수출을 또 10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에 인류화를 하면서 5천억 불의 지금 수출을 이렇게 달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번에 걸친, 5번에 걸친 그런 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술진흥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게 과학기술진흥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학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관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과학을 하느냐. 그래서 기술진흥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진흥 계획에 의해서 기술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기술 도입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 과학기술 진흥 기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 하에서 원자력 연구소도 생기고 키스트도 생기고 과학기술 정부 부처도 생기고 카이스트도 생기고 대덕 연구단도 생기고 저런 것들이 생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그런 백업을 해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첨단 제품들, 조선일이, 중공업, 뭐 반도체 이런 거 첨단 산업에 1위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그런 위상을 세계에 이제 알리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반세기 만에 이런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국제화 이게 반세기 만에 이룬 세계에 우리가 유일한 그런 나라라는 거죠. 또 이 논란 많은 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최빈국의 경제 10위권의 그런 한강 기적을 이룬 나라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원조위원회 위원으로 가입을 한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 제시했는데 우리가 반세기 만에 보면 국민소득이 우리가 260배가 우리가 증가를 한 거죠. GDP가 500배가 증가를 한 거죠. 수출액이 10,000배가 증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금 뭐 SCI 논문 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연구자들 이슈 아니에요? 우리가 이 62년에 물론 한 편도 못 냈고 77년에 처음으로 통계치가 34편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만여 편을 내면서 세계 10위가 됐죠. 그래서 이 비용은 한 1200배 증가를 했고, 미국 특허는 1984년에 30건이 처음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놀랄 만한 이제 성장을 이루고 결국 우리가 이 20, 50 클럽에 우리가 진입을 한 거죠. 이것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앞서 진입한 나라들이 전부 다 사실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선진국에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가 전 세계 193개국 독립국가 중에서 7번째로 우리가 이제 저기에 들어간 거죠. 사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들어올 나라들이 한참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구로는 충분히 벌써 들어오고도 남죠. 그렇지만 2만 불 소득이라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주요 인사들의 이 찬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기회만 있으면 한국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 가나에 방문해가지고 1950년대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은 GDP는 한국보다 높았다. 오늘날 한국은 매우 발전한 나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본받은 모범 국가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 인사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기적의 동인이 뭐냐? 저 나름대로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해안에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치, 산업, 과학기술, 경제 이런 분야에서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산업경제로 넘어간 게 1960년부터 산업경제로 넘어갔는데 그전에는 우리 무슨 경제였어요? 그전에는 무슨 경제였습니까? 반만년 동안 농촌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반만년 동안의 농촌경제에서부터 산업경제의 비전을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건 엄청난 정말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보는 그런 해안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후진국들을 보면은 그런 산업 경제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늦은 나라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린 시대 정신, 헝그리 스피릿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헝그리 스피릿이어서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 파고 들어간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민첩한 근면성. 저는 그래서 제가 허리이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웹서 사전에는 아직 안 들어간 허리이즘이다. 잘못하면 허리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허리이즘이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우리가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까지 경쟁력도 주로 이제 패스트 팔로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교육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큽니다. 부모의 교육열. 제가 이제 이 부모의 교육열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몬, 그 노벨상을 결정하는 위원들이죠. 할리몬에 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응? 기러기 아빠. 외국 사람들은 저거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igratory bird, 이 철새 같은 bird, 그러 같이 아빠가 한국하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이해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부부가 떨어져 살려면 왜 결혼하느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부부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떨어지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 부모들은 그거를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교육열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 다음 우수한 두뇌. 우리가 높은 IQ는 우리가 유대인 다음으로 이렇게 높은 IQ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두뇌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발적 움직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래도 이 과학기술 인력하고 그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이거 보면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건 보면 급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통치자의 이런 해안과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금 50여 년 전에 지도자의 미래지향적 해안과 결단의 산물이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동시에 제1차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연서 키스트는 사실은 저게 월남 파병의 대가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에 뭘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1966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일 때입니다. 그럼 대부분 대통령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빵을 달라 그럴 거예요. 빵을 주겠다 그랬어요. 밀가루를 주겠다. 그런데 밀가루가 아니고 연구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그게 이제 그래서 키스트가 우리 지난 개도국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와준 거죠. 또 이 정부 과학기술 행정주관부서 과기처가 설립이 돼서 아직도 이름은 바뀌어 있지만 계속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원 중심인 이공계대학 카이스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1971년에 카이스트를 설립할 때 이 국내에 있는 이 연구 중심 대학들, 이런 대학의 교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저거는 미친 짓이다. 나라 말아먹는 짓이다. 응? 왜냐하면 기존 대학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왜 새로운 대학원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원하느냐.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전폭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 월급이 기존 거기에 S대학이나 이런 대학의 월급의 한 3배 정도가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전부 다 국비 유학생이고, 거기에 남학생들은 군대 안 가고, 이런 혜택들을 다 주니까, 그러니까는 저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게 뭐예요? 오늘날 카이스트는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50위권의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굉장히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CEO들 만나면 카이스트에 석박사가 없었으면 우리의 오늘날의 경쟁력이 있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뭐냐면 이 40여 년 전에 미래에 대한 해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대덕연구단지 조성,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해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지금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규모로 보면
지금 세계 5위권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우리가 제쳤어요. 영쟁국은. 그 다음에 특히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1위예요. 저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면서 제가 바꾼 건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1위였어요. 이스라엘이 1위였다가 우리가 통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려버렸어요. 4.38%였다가 4.2%로 내려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4.36%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GDP 대비 연구비는 엄청나게 큰 거고, 지난 90년 이후에 연 10% 이상 증가하는 중국을 뺀 세계 유일한 지금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수로 봐서는 지금 한 세계 6위고,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로 봐서는 OECD에서 제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뭐냐면 하여튼 이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희 나라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후진국 개도국 가서 이제 강연을 가끔 합니다. 그 강연 중에서 제 뇌리에 가장 지금 강하게 남는 강연이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Islamic World Academy of Sciences, 이슬람 세계 과학 한림원 모임이에요. 여기는 이슬람의 30개국의 대표적인 학자 100명이 모여 있어요. 이 회원은 종신 회원제라 누가 돌아가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60세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는 7, 80세고 이분은 요르단에서 온 94세인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일 뿐만 아니라 다 강요들을 지냈기 때문에 60년, 70년대 우리나라를 와서 자문을 해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60, 7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사는가를 알던 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이란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를 기조 강연자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재즈죠. 재즈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반세기 만에 역사가 바뀌었다. 반세기 만에 역사가 바뀌었다. 정말 앞서가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그런 반세기 만에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즈인 기분에서 잠깐 다시 머리를 돌리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반세기 후에는 역사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기란 역사가 한 나라의 명암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까지 경제 7위권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국가 부도 사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런 데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 대한민국의 경고의 메시지가 외국 언론서부터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Miracle is over, now what? 기적은 끝났다, 어떻게 할 거냐? 멈춰버린 기적, 스톨 미러클. 맥켄지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Not in a nutcracker. 호덕밖에 아니에요, 호덕. Frog in a slowly boiling water. 점점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 신흥국들을 성공한 한국은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글을 조금 더 한번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농촌 경제를 산업 경제로 바꿈으로써 급성장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언가 근본적이고 어려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산업 경제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거죠. 왜?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종의 기원,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죠. 적자 생존. 뭐냐면 survival of fitness, 적자 생존. 찰스 다윈이 뭐라고 그랬냐면 It'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생존한 족이 가장 강한 놈이 생존하는 것도 아니고 nor the most intelligent that survives. 그렇다고 지능이 높은 놈이 생존하는 것도 아니고 It is the one that is the most adaptable to change. 변화에 가장 적응 잘하는
종족이 생존한다는 거죠. 그죠? 적자 생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뭐예요?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거죠. 열심히 적고 있는 거, 적자 생존하려고 열심히 지금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 생존. 열심히 적고 있다고 지금요. 자, 그래서 이 보면 two 옵션이 있어요. change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지루하실 테니까 독수리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잠깐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새입니다. 독수리는 이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새인데, 독수리가 우애가 좀 잘리네요. 70살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70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결심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살이 됐을 때, 40살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발톱이 굉장히 길어지죠. 길어져가지고선 이걸로 이제 먹이를 낚아채야 되는데, 이제 낚아챌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제대로 이제 이 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가 두꺼워져가지고선 이 날개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남아있다. 뭐냐? 그렇게 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통스러운 변화를 거쳐가지고선 새롭게 생존을 하든지. 그 고통스러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지고 날아가서 먼저 이 부리를 이 바위에다 쭉 깨가지고 부리를 날카롭게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리를 가지고서 뭐냐면 이제 발톱을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고 그래서 이 날개를 뽑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독수리가 다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해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해서 발빠르게 변하지 않는 조직, 도시, 국가, 이건 쇠퇴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게 조직이 뭡니까?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의 그 예를 몇 개를 들죠. 코닥과 후지. 코닥이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30년의 역사의 코닥이 파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코닥과 후지는 항상 후지가 코닥을 쫓아오려고 무지무지하게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박사 끝나고 나서 코닥에 1984년부터 5년간 코닥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코닥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코닥이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한 거죠. 왜냐? 코닥이 디지털 시대를 외면했기 때문에. 후지는 반면에 사업에 다각화를 해서 후지는 아직까지 서바이브 하고 있는 거죠. 소니와 삼성. 소니가 지금 이렇게 헤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90년대만 해도 우리 유학생들은 보면은 유학할 때 꼭 소니 TV 하나씩은 사고 오잖아요. 요새 미국도 유학생들 소니 TV 사오는 그런 또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소니는 이제 7조 원 적자고 삼성은 200조 원 매출이에요. 영업이익은. 왜 그러냐? 스피드 시대를 외면하는 거죠. 삼성 CEO 내 친구들이 여러분 있고 해주던 분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삼성의 위닝 포인트가 뭐냐? 스피드라는 거예요. 스피드. 소니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소니가. 그러니까 미리 물건 만들어서 팔고 쫓아오면은 그거 싸게 팔고 새로운 물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노키아는 핀란드 국민 기업 아니에요. 98년까지 세계 1위 휴대전화인데 2007년 주가가 20분의 1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의 세계 1, 2입니다. 뭐냐? 융복합 시대가 왔는데 휴대폰에 웹 어플리케이션 많이 집어넣고 하는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융복합 시대를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시대의 변화를
캐치업해서 빨리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도시도 그렇죠. 미국 디트로이트시, 여러분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그 90년대쯤 가보면 정말 큰 빌딩들이 많았어요. 이것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디트로이트시가 2013년에 파산을 했잖아요. 부채는 거의 20조 원 정도 되고, 인구는 180만 명에서 70만으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미국 내에서 최대고, 벌어진 빌딩들 8만여 개고, 범죄율은 미국 내 1위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보면은 자동차 산업,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제 자동차 산업 도시였잖아요. 이런 게 몰락을 했는데 왜 몰락하냐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급변한 시장 환경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소형화되고 또 친환경 되는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미래를 좀 보겠습니다. 21세기의 세계 환경 변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유비퀴터스 환경의 정보 교류화가 가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그게 위너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고 또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빨리 확산될 거다. 디지털 사회가 오는 거고 또 지구촌에 이제 결국 이제 FTA가 올 거단 말이죠. FTA 사회가. 그런 면에서 무한 경쟁 시대가 올 거다. 또 신기술 시장 진입이 점점 당축되기 때문에 결국 창조 기술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또 과학기술의 진보가 20세기보다 훨씬 더 빨리 진보가 돼서 결국은 과학기술이 결국 그 나라의 이 주권을 좌우하는 그런 과학기술 패권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또 변화 하나는 21세기 사회는 이공계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여기 이제 다 MBA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MBA만 해가지고 리더 되기 이제 힘들어요. 여기서 이공계 백그라운드는 MBA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없는 MBA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좀 그렇다니까 조금 적어요. 봐요. 92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 통계를 보면은 이공계 출신이 28%밖에 안 돼요. 상경사회계열은 65%예요. 대부분 상경사회계열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13년 보면은 이공계가 48%, 이제 50%가 돼요. 상경사회계 상당히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거 신문에 보니까 LG전자 사장급 10명 중 8명, 삼성전자 17명 중 13명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다 대부분 기업들, 또 중소기업도 뭐예요? 다 기술 의존의 그런 기업 아니에요. 생계형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기술을 모르면은 CEO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릴 때, 그래서 학석사 정도 할 때, 이때 이공계 공부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비공계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비공계를 하고 나서 한 44분 가서 내가 이공계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too late. Sorry for that. 제 친구들이 지금, 제 나이가 지금 62세인데, 제 친구의 상경계 출신의 CEO들이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이 더 사업화를 좀 다각하려고 해도, 이거 이공계 어려워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작 이공계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MBA 하시지만 틈틈이 이공계 과목들,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부 과정에 그런 물리 과목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이오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좀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훨씬 경쟁력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세계 리더들이 지금 이공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공계 출신들이 다 리더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쟁력이 저는 뭐로 보냐면, 우선 장기적인 리더십이에요. 한 번 하면 10년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공계예요. 그럼 이공계는 뭐냐면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메르켈 독일 총리. 이 사람은 40살까지 물리학 연구원이었어요. 통독 출신의 연구원이었다고. 근데 지금 완전히 유럽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통치자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자공학 전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이공계 출신들이 이런 리더십 쪽으로 많이 이 리더십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기술혁명 추이는 결국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이제 18세기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났어요. 이때는 우리가 하드웨어형의 그런 인력을 원했죠. 근데 2차 정보혁명 때는 20세기 후반부터 해서 이때는 소프트웨어형 인력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3차 때는 21세기 창조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엔 융합기술, 문화 콘텐츠 이런 게 중요한 사업이 되고, 브레인웨어형 융합과 창의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되는 거죠. 특별히 융합에 있어서는 소위 N빅 기술혁명, 이 용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I 정보기술, C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왜냐하면 전부 다 인간하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기술이 대부분 나올 거다. 95% 이상이 이런 데서 나올 거라는 것이 미래 예측 보고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명 혁명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예요. 이 지도는 1000명당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를 면적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이게 아프리카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싸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뜬 이유도 우리 디지털 문명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말로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징기스칸이고 두 번째는 말춤으로 싸이가 지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디지털 지금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에릭 슈미트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볼 만해요. 그럼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결국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사용할 거로 보고 있고, 무어의 법칙은 계속 더 증가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광속도로 서로 정보가 교류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이제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 이 사물 간의 인터넷이 점점 이제 발전될 거다. 그래서 인터넷의 첫 번째 인터넷은 우리가 사람 간의 인터넷이었잖아요. 저게 이제 앞으로는 사물끼리의 서로를 인터넷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 물리 세계하고, 여기가 피지컬 물리 세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세계, 컴퓨터로 컨트롤되는 사이버 세계가 서로들 커뮤니케이션하고 컨트롤하고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사이버 세계하고 물리 세계, 소위 그거를 CPS라고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소사이티. 그 소사이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구글이 무인 자동차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IoT의 이제 대표적인 예란 말이죠. 이런 거죠. 그거는 사물끼리 서로를 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정한 거리로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그런 걸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 공간하고 이 사이버 공간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이런 기술 혁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경제를 하시니까 중요하냐면, 결국은 기술 혁명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인류가 농경사회가 한 6천 내지 7천 년을 했는데, 이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안 올랐어요. 120불밖에 안 됐다고, 이때는.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25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고, 정보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이 50년 동안에 4배가 증가했고, 창조사회에서는 훨씬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빈부차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산업사회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고, 그때는 한 100대 1의 차이가 나는 거고, 정보사회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1000대 1의 차이가 나는 거고, 창조사회에서는 더욱더 이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혁명이라는 것이 혁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은 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어떻게 21세기에 계속 최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쫓아오는 그런 그 다른 나라들의 그런 추격을 물리치고
미국이 계속 최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 답을 달라.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NAS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단체. 거기에다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보고서가 2006년에 나온 게 아메리칸 컴페티티브니스 이니셔티브,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이 경쟁력 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폭풍같이 쫓아오는 거기에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이 보고서에 액션 아이템을 달라고 그랬어요. 액션 아이템을. 이 답이 뭘 것 같아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최선지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액션 아이템 넘버 1. 뭘 것 같아요? 답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던 거예요. 이거예요. 초중고 과학교육 강화예요. 초중고에서 과학교육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연구 개발 강화,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및 기술혁신 강화. 지적재산권은 여러분하고 상당히 가까이 가죠. 그렇지만 앞에 이런 것들, 결국은 과학의 백그라운드로 해야지만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만 보면은 국가 과학 수준은 경제 수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컨빈스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죠. 요 축은 X축은 뭐냐면 그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GDP의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지금 2%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축은 뭐냐면 그 나라가 세계에서 내는 SCI 논문의 퍼센티지예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이거는 이건 이 정도 수학은 아니잖아요. 정비례 관계 아니에요. 이게 틀리 정비례 관계예요. 질적인 정비례 관계. 또,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이거는 그 논문이 얼마나 사이테이션 되는가, 그 논문의 질적인 걸 나타내죠.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차함수 관계예요. 코릴레이션 굉장히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보다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 두 나라가 탁 튀어나오는데 어디냐면 하나는 스웨덴이고 스위스란드, 스위스고 여기 스위스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 스웨덴이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과학기술의 그런 강국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순위를 보면은 과학과 경제의 양적 수준하고 질적 수준이 랭킹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학수준이. 그래서 이제 이 유일한 오늘의 제 물리 용어예요. 두 개가 very strongly correlated. 두 개가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제가 경제하시는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경제하시는 분들이 맨날 과학하는 사람들은 돈 먹는 하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향후 반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향후 반세기 대한민국의 10대 도전 과제가 뭐냐? 제가 이제 10가지로 저 나름대로 제가 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니까 우리가 워크포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6년이면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죠. 선진국은 저게 보통 50년 내지 100년 걸리던 거를 우리는 20 몇 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저성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제 2.8%, 2012년 통계가 2.8%의 성장이고, 저런 2, 3%의 성장이 앞으로 20, 30년간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위기. 우리는 사실은 에너지 자립도가 3%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막 펑펑 쓰는 그런 나라죠. 식량 위기. 여기 대부분은 다 잘 드시죠? 보니까 다 얼굴이 번드러나신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식량 자립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5%밖에 안 돼요. 75%가 우리가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하는 사람들은 식량 전쟁이라고 그런다. 식량 전쟁. 지구 온난화. 저거는 완전 지구촌의 문제니까 우리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는 피해갈 수가 없죠. 2050년이면 지금 온도 상승으로 보면 2도씨 내지 3도 온도 상승을 하고, 그렇게 온도가 상승하면 생명체의 20%가 멸종을 해요.
그럼 나는 살았다. 할 수가 있는데 2100년이 되면 5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5도씨가 올라가면 the end of the world. 인류 종말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워밍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 좀 못 뛰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때 나는 죽을 거니까 저는 걱정 안 해. 죽을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여러분 후손들, 아들, 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수학생 이공계 기피. 저거는 국가의 적신호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강연할 땐 정치가들한테 저거 국가의 적신호로 봐야 된다. 역시나. 제가 그 7.1 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이 이공계가 서울 의대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전국 다 의대 한 다음에 한의대까지 다 한 다음, 치대 다 한 다음, 그 다음에 이공계 오잖아요. 이공계는 지금은 이제 머리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앞으로 이 창조혁명 시대 누가 창조를 할 거예요? 국가적인 큰 적신호입니다, 저거는. 근데 저런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없더라고요. 감이 없어, 감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이건 여러분들도 여기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신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9988 아니에요. 그죠? 9988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아니고 99%의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 종업원수로는 88%고 그런데 이들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8%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개 대기업 빼버리면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비중이 50%, GDP의 50%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몇 개 대기업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글로벌 컴피티션을 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 정부가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해서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 갖고는 서바이브 할 수가 없죠. 작은 기업이라도 글로벌 컴피티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있는 대구 같은 데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한 4만 개 있는데. 이분들이 한 3, 40년간 중소기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다이버시파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길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저한테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디지스테 기술개발 또 디지스테 인력 양상에서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추격구상. 사실은 90년대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추격해서 따라잡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2050년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와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를 2025년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바이어블 GDP로는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굉장히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만 해도 이 연구비 투자, 연구 인력, 연구의 아웃풋, 한국의 지금 3배입니다. 거기에 이제 질적인 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양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지금 앞서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FTA 대비. FTA는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나가는데, 결국 이제 FTA로 가려고 그러겠죠.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국민적 욕망이 있으면 FTA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이 한미 FTA가 한참 진행될 때 저한테 이 한미 FTA의 득실을 과학기술 측면에서 조명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래도 굉장히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다른 정치가들은 그런 질문을 안 던지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산업군별로 이렇게 보니까 제 보고서의 마지막이 뭐냐면 FTA의 승자는 과학기술의 승자가 FTA 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 승자가 외교를 잘해야 하는 거, 처음은 외교를 해야죠. 외교 협상을. 그렇지만 궁극적인 승자는 과학기술의 승자가 FTA 승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대구 같으면 섬유산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섬유산업. 섬유산업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13%를 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관세를 9%를 내요. 그럼 관세가 없어지면 누가 이득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득이죠. 그죠? 13% 내는 걸 안 내니까.
이득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독소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얀 폴드 규정이라 했어요. 얀 폴드 규정. 그게 뭐냐면 그 옷을 섬유를 만드는데 그 섬유를 만든 원사가 어디서 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원사가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FTA 혜택을 받고, 원사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뭐 영국에 수입해 왔으면 그건 FTA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첨단 그 섬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첨단 섬유를 원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다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그 승자가 FTA 승자라는 거죠. 또 남북 통일 문제. 이 통일이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문제죠, 사실은. 통일이 안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해킹, 뭐 핵위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불안해야 있는 거죠. 통일이 되고 뭐가 문제예요? 지금 30대 1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 갈 것이냐. 동서독이 통일할 때는 5대 1이었어요, 5대 1. 그런데도 저게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국가의 생존, 번영, 안전, 복지 이게 전부 다 과학기술에 달려 있어요. 과학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향후 이제 반세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8년째 2만 불 덫에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단 말이죠.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국내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외에도 우리가 유로화 위기라든지 일본의 엔저라든지 추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나리오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런 N커브를 그리면서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그냥 빠지는 거고, 또 하나는 N커브의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두 번째 기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창조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를 한 거죠. 그죠? 저는 창조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는 저것도 역사의 그 지평선 너머를 보는 해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세상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창조 혁명 시대가 오기 때문에 창조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비전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여튼 두 번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 비전을 뭘로 잡을 거냐, 또 국가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시대 정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으고 정치가들이 사실은 제시를 지금 해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국가 비전은 지식창조국가라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지식 창출로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이거는 어느 섹터든지, 여러분이 뭐 산업계에 있든지 교육계에 있든지 어느 게 있든지 간에 이런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전략이라는 거는 과학기술 기반의 그런 창조 경제를 해나가야 된다. 시대 정신을 뭘로 잡을 건가? 저는 시대 정신을 제가 초일류 정신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초일류 정신에 뭐가 들어가 있냐? 창의적인 거, 남을 배려하는 거, 또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배려와 장인 정신이 있었으면 저렇게 세월호 참사가 훨씬 더 우리가 희생을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적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때까지 산업경제에서부터 지식창조경제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팔다리로 움직이는 산업경제에서 머리로 움직이는 그런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 노동력, 자본보다는 창의력, 이런 지적 재산이 훨씬 그런 큰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특허 괴물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보면 인텔렉츄얼 벤처너스가 전 세계에 지금 특허를 막 그 무작위적으로 사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특허 침해하면 그때 이제 특허 소송 걸어서 거기서 이제 소송료로 돈을 받는 거죠. 이 특허 침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보통 조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하고 애플 아이폰의 특허 소송에 1조 2천억 원 배상 청구해서 한 3천억 원으로 이렇게 해결을 받는데, 또 코오롱과 듀폰, 아라미드 섬유 특허 소송해가지고 1조 원을 배상을 청구를 했거든요. 만약에 1조 원 배상 청구했으면 코오롱은 그냥 무너지는 회사예요. 1조 원 무너지는. 그런데 다행히도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게 승소 판결을 내서 안 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특허라는 게 엄청난 지적 재산이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 경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창조 경제의 시작은 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사실 시작을 한 거죠. 영국의 창조 경제는 문화 산업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들어가서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창조 산업이었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98년에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정책 해가지고 9년 만에 뭐 GDP를 170% 증가하고 일자리를 40만 개 창출한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이오하고 정보 산업에 기술 혁신, 융복합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하이텍의 그런 창조 산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의 95%를 과학기술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 벤처기업 수가 64개. 그래서 유럽 전체보다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 모델은 창조 경제를 헤매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도 아리송하기 때문에 신성철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ICT 융합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들어가서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창조경제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하여튼 이 과학기술, ICT가 융합해서 이런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다. 그게 이제 저는 창조경제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적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7가지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피드 경영이에요. 이때까지 스피드 경영이었다. 저는 한국의 이 스피드 정신, 빨리빨리를 계속 빨리빨리 가야 돼요. 한국은 이렇게 가야 돼요. 빨리빨리.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상상,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스피드 상상 경영 해가지고 영어로 뭐로 만들었냐면 스피디 이매지네이션.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스피디 이매지네이션.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써도 되냐 그러더라고. 뭐냐? 스피드를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머닝캄의 나라 있잖아요. 시성탁오르가 뭐냐?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칼도 머닝캄. 멤버도 그렇죠. 머닝캄. 그러다가 60년대부터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뭐였어요? 머닝 러시였다고. 아침에 그냥 쫙 여공들, 직장인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21세기는 머닝 싱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한다. 저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기관이 그 시내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50분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든요. 거기에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통근 버스 타고는 그 다음에 계속 조는 거예요. 조면서 오는 사람이 있고 50분 동안 그날 내가 뭐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이틀은 차이가 안 나지만 1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제가 이제 사람 운이 있어가지고 제 비서를 굉장히 만족스러운 비서를 얻었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와서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50분 동안 내가 이 총장님을 오늘 어떻게 잘 모실까. 그 스케줄을 쫙 하고 동선 있으면 동선까지 다 생각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이 기업이나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책상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야, 너 멍하니 뭐 생각해? 멍하니 뭐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걸 소비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한다. 그런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고 하고서 엘리트 직원을, 그 조직의 가장 엘리트 직원을 몇 명을 뽑아서 미래 전략실을 운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기업은 이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거기에 가장 똑똑한 애들 한두 명, 인원이 적더라도 그런 사람을 기업이 앞으로 1년, 2년, 많이 가서 10년 정도 어떤 걸 하면 좋은가? 너 생각해라. 너 생각해라. 그런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 전략실을 가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가 1년에 한 번씩은 think week를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고도에 가가지고서는 아무도 접촉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셰프 하나 데리고 가서 먹으면서 1년 사업 구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라다임 시프트 2번째는 결국 하드웨어 중심에서부터 하드웨어의
ICT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동차는 기계공업이 아니죠.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산업도 이제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 산업으로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결국 자동차에 ICT가 들어간 게 스마트 자동차네. 그래서 거기에 통신 기술이 들어가고 비전 기술이 들어가고 레이더 기술 이런 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가. 저기에 모든 가치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또 전력망에 이제 ICT가 들어가서 스마트 그리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전력이라는 게 그냥 그 전력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자한테 공급을 하지만 그 공급자가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가장 쌀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그런 이 산업이 있고, 또 이때까지 보건산업이라는 거는 고령자와 환자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면 평소 때 건강할 때부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연결해주는 소위 그 웰리스 휴먼 케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잠깐 움직이고 있죠. 왜 움직여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요. 핏비트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텝을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스텝을 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가느냐,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내 핸드폰에 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레코드가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웰리스 그 휴먼 케어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그런 산업이 돼가는 거죠. 또 농업, 아까 농업의 자립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5%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앞으로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품질. 저품질은 우리가 이제 인건비로는 안 되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농업에 ICT가 들어가고 에너지 기술이 들어가고 로봇 기술이 들어가고 스마트 농업 산업을 우리가 일으켜가지고 고품질 산업을 해서 중국에 잘 사는 1억 인구들한테 고품질 농업을 파는 거예요. 농산품을.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IoT, 사물 인터넷, IoE, 시스코에서는 지금 IoE라고 그러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시장, 여기 관계되는 그 산업들을 보면 센서 산업. 왜냐하면 센싱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센싱인데 운동하는 센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센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여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센서 쪽에 센서는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센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화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크라우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시스코가 예측하는 게 세계 시장을 19조 불로 봅니다. 1경원, 2경원 정도를 봐요. 엄청난 시장을 보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향후 10년을 2,500억 불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파라다임 시프트 세 번째 시프트는 이제 단일 기술에서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 기술로 가야 그래야지만 이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IT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는, 거기에 이제 코그니티브가 융합되는 이런 그 MBIT 기술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파라다임 시프트는 이때까지는 자기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버틸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혁신으로 갖고는 이제 서바이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 뭐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넘어가지고 협업적 혁신, 콜래버레이티브 이노베이션,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협업적 혁신을 하는 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초연구의 새로운 발견이 결국 시제품, 기업의 시제품에 가기까지는 여러 번의 그런 죽음의 계곡을 거쳐야 돼요. 거기에는 기초연구 결과를 우리가 응용연구에서 응용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고, 응용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상용화 연구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한 조직이 하기는 불가능하죠. 특별히 이게 중소기업이 한 조직이 하기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이 박사급의 인력이 18%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이 연구소의 이 고급 인력들을 산학형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스트 가서도 우리가 디지스트가 인력 양성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지만 지역의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디지스트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그 특화 산업별로 이제 쭉 뭐 섬유 산업, 뭐 IT 산업별로 이렇게 쭉 해서 CEO들을 초청을 해오지요. CEO들. 그럼 CEO들이 보고서는 저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기술 협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택데이라는 걸 합니다. 택데이라는 거에서 저거는 이제 거기에 연구원이나 직원들하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미팅을 하면서 서로들 기술 협력을 할 게 있는 게 없는지 또는 기술 이전을 할 게 있는 게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 확산이 좀 안 되는 나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기초 연구가 대학에서 하고 응용 연구 출연 연구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용 연구 제품한 기업이 하는데 이 연결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플로우가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이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사업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술 이전이 있죠. 이건 이제 라이센싱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절차 간편하고 발명자들은 선호해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하면서 그 로열티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많이가 돼요. 사장이. 그래서 이제 또 교수연구원 창업이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교수연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은 잘 개발하지만 경영은 젬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연구원 창업하는 평균 매출액이 보면은 한 3.6억밖에 안 되고 평균 고용 인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 교수 사장하고 비서하고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기술 출자 연구소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왜냐면 우리 VIP께서도 교수 연구원 직접 창업을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거에 내가 인식 전환을 좀 시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지난번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포커스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술 출자 연구소 기업은 뭐냐면 공공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을 기업이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맡아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학과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현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이상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현금을 출자를 하고 거기에 경영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술과 경영이 같이 접목이 되는 새로운 창업 형태예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연구개발 특구에 이제 이걸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100% 면제예요. 또 그 다음 2년 동안 50% 면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사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는 이쪽으로 많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 출자 기업이 그 사이에 51개가 설립이 돼가지고 4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 평균 매출액이 한 36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 연구원 직접 창업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죠. 그 다음 평균 고용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업으로 좀 다이버시파이 하고 싶으면은 저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은 뭐 저희 디지스트에 와서 그런 기술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스트 기술 출자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린 모빌리티 같은 데는 저희의 이륜 전기차인데 모터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이제 접목시킨 거죠. 또 바인IT라는 거는 스마트 기기 솔루션 웹 업체인데 출결석 시스템, 요새는 출결석 시스템 다 저걸 하죠. 웹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지난 1년 사이 6개를 출범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갈증이 없으면 뭐 안 하겠죠.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기술을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매칭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기업들하고 이 타운 미팅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자, 기술을 갖고선 경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애로사항에 이 기관 차원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들어줍니다. 제가 바로 들어줍니다. 어떤 거는 법이 좀 풀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생기업은 이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인 IT라는 출결석 시스템 회사는 이거를 어디다 좀 팔고 싶은데, 대학이나 이런 초중고등학교에 팔고 싶은데 인지도가 없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대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준 거죠. 우리가 먼저 사주는 거는.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팔 때는 뭐예요? 디지스트에서 사줬다. 그럼 팔기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뭐 인력이 좀 필요하면 우리 인력들 파견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장을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5번째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는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하이브리드라는 이런 쪽으로 빨리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속 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부품을 제공하는 강소기업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데서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1500개 히든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니까 2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우습게 여길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 5, 미국 회사 거 같지만 거기에 1000여 개 부품 중에서 40%가 일본제입니다. 보잉 787, 미국 비행기 같지만 전체 부품의 35%가 일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인프라가 굉장히 튼튼한 그런 나라고, 저기에 뭐냐면 장인 정신을 가진 테크니션, 연구원 이런 사람도 있으면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파라다임 이 시프트 6번째는 결국 대학의 이제 변화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때까지는 연구, 에듀케이션과 리서치만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학은 비즈니스 딜리버리까지 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경제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대학의 앙트레프러너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보면은 이 대학의 1차 대학 교육 개혁이 뭐였냐면 교육 기능에 대학원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대학의 1차 대학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을 다 표방하고 있죠.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뭐 아주대학도 연구 중심 대학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20세기. 그런데 지금 2차 대학 교육의 선진 주요 대학들은 뭐냐면 거기에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러너십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의 앙트레프러너십 교육은 이미 1937년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도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상하탑 대학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프레드릭 터만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이 공대 학장이 슐렛하고 패카드한테 500불을 주면서 창업해라. 그래서 창업한 게 HP입니다. 슐렛 패카드. 그 이후에 수없는 이제 창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가 한 4만 개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이 540만, 여기서 나오는 연 매출이 2조 7천억 불이에요.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나오는 그런 거죠. 동부로 가면 MIT 졸업생들의 회사 설립 2만 5천 개고 2조 불의 연 매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때까지 상하탑만 중요하게 여겼던 대학들도 이제 변신을 해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칼텍이라는 대학. 칼텍은 세계 대학 평가에서 1, 2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데 칼텍도 최근에 이 앙트레프러너십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 칼텍에 보면 전부 다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대학에 이런 기업가 정신이 들어오냐, 대학이 스포일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앙트레프러너십 교육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2년 전에 칼텍 총장을 가서 만나봤어요. 왜 앙트레프러너십 교육을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미국 대학의 총장의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펀드레이징. 두 번째, 펀드레이징. 세 번째, 펀드레이징.
미국 대학 총장은 기금 모금 미국 대학 총장의 그 미션이에요. 그런데 칼텍 출신 치고는 기업의 CEO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업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펀드레이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소사이티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아카데믹 소사이티를 떠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졸업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순수학문을 했지만 그렇게 경영을 해보면은 사실 순수학문이 나와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결국은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기업가를 키우면은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모교에 그런 그 발전기금을 낼 테고, 발전기금을 내면 좋은 교수를 뽑아오고, 좋은 교수를 뽑아오면 좋은 학생이 올 거고, 학교가 더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중심 대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올린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보스턴에 있는 대학인데, 한 10년밖에 안 된 대학인데, 학부 과정에서 한 5명 내지 7명의 학생이 인근 산업체에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교수 지도하에 풀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경험은 적지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업 현장형의 인력을 양성을 해요. 서부로 가보면 이 하비모더 칼리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클리닉 프로그램도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신들이 보면은 미국의 이 중견 간부의 샐러리를 보면은 하비모드 출신이 제일 높아요. 그런 정도로 여기 인기 있는 그런 학생들이죠. 저런 것들이 뭐냐면은 현장형의, 산업 현장형의 그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마지막 파라다임 시프트는 이때까지 모방과 추경 인력에서부터 앞으로는 창조와 선도 인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후진국 때는 모방형 인력만 있어도 됐고, 중진국에서는 응용력 인력이 필요하다. 이제 선진국을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창의형의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소위 지식을 창조하는 지식 창조형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창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 동안 카이스트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부총장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 상당히 편하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 가을에 그 정부의 요청을 윤종혁 이사장님을 통해서, 윤종혁 이사장님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부회장을 했던 분이죠.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대학을 하나 이 지역에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평소 당신이 생각하던 새로운 대학, 혁신적인 대학을 백지에 소신껏 그려봐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설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2011년 봄부터 이제 제가 학교를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3대 경영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기존 대학과 차별화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204개 있습니다. 전문대학까지 하면 한 35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대학 그냥 남 쫓아가는 대학 하나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남의 거 카피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4개의 4년제 대학과 완전히 다른 대학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래야지만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고 나한테도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대학을 만들면서 국가를 선도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특히 20개 교육개혁의 롤모델이 되자.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월성을 추구해 가자. 이제는 한국의 어떤 조직도 세계적인 수월성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고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세계의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제가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육 철학을 어떻게 잡았냐면, 첫 번째는 융복합 교육. 오늘 제가 던진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융복합을 계속 던졌죠. 컨버전스, 융복합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리더십 교육. 왜냐하면 앞으로 이공계 출신들이 리더를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카이스트 석사만 했는데, 카이스트가 거의 이제 뭐 40년 전 카이스트 초창기 졸업생일 때, 그때만 해도 리더십 교육이랑은 상상을 못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너 그냥 공부 잘하고 연구 잘해서
그냥 좋은 교수가 되든지 좋은 연구자가 되든지 뭐 그런 식 정도만 교육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소사이티, 국가, 세계를 위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보라. 이런 그 얘기를 해준 교수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이라는 전혀 전무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얘네들은 선진국 문턱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지 여기 지역만 보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 결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더십 교육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교육,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세계의 우리의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혁신 제도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사 과정은 무학과 단일 학부예요. 학과가 없어요. 학과가 없어. 무학과 단일 학부예요. 이건 우리나라 최초예요. 무학과 단일 학부. 미국은 몇 개 대학, 브라운 대학이나 몇 개 대학이 저걸 하고 있죠. 무학과 단일 학부.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을 다 하려고 보니까 학과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학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2학년만 되면 교양과정 끝나면 빨리 전공 과목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공 과목은 어떻게 보면 기초가 튼튼하면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늦게 해도 된다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이 융복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공계만 강조를 했었는데 이공계 교육에 거기에 뭐냐면 이공계 출신들은 인문사회적인 교육이 접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가 뭐예요? 자기 창의성은 인문사회가 접목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공계 교육은 좌뇌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좌뇌만 있나요? 우뇌도 있다고요. 우뇌도. 우뇌는 감성적인 거, 이런 것도 상상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뇌 교육을 해야 돼요. 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개는 이 문과 교육, 사회 교육은 주로 우뇌 교육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연도 이게 뭐냐?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쭉 제 강연의 흐름을 쫓아오십니까? 아니.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는 것도 스토리텔링이에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좋은 논문을 내느냐, 좋은 소위 에세이 임팩트 팩터 좋은 데 내느냐, 못 내느냐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포장을 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구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뭔가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거죠. 글 쓰는 재주도 스토리텔링 능력이고. 그런데 이공계 출신들이 그런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 교육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야?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결국 리더의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사람들의 타치는 뭐냐면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감성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1인 1악기를 합니다. 전부 다 악기 하나씩 해서 악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공계 그 대학 중에서 음악 연습실인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 그 다음에 리더는 뭐예요? 체력이 튼튼해야죠. 뭐 아무리 뭐 머리가 좋아도 체력이 튼튼하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태권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를 따야 전부 다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학과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학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교육 전담 교수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연구중심 대학은 전부 다 뭐냐?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부교육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 연구중심 대학들은 제가 다니던 대학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부교육은 그냥 엉터리예요. 그 학부교육이 굉장히 죽는다고. 근데 학부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뭐해? 가서 연구도 잘한다고 대학원 가서. 학부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가서 기업 가서 적응도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10%를 교수의 10%를 학부교육만 당신은 전담해라. 그러면서 디지스트 스타일의 교재를 만들어내라. 디지스트 스타일은 뭐예요? 융복합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드는 교재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전부 다 전자교재화 했어요. 전자교재화. 그래서 이북을 만들어 전부 다 전자교재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교재 한번 잠깐,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가서는 전공이, 이게 다 전공들이에요. 우리가 6개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물리화학, 기계, 전자 있습니까? 보여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융복합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보통신융합에
여기 컴퓨터,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이거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신물질, 여기에 물리화학, 재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융복합적인 학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비전을 뭐라고 세웠냐면,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 중심 대학. 좋은 말은 다 집어넣죠. 미래 트렌드에 좋은 말은 다. 저 비전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의 교육 인재상을 제가 3C를 제시를 했습니다. 3C의 첫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 창의를 얘기하는 대학은 모든 대학이 다 창의를 얘기하죠. 아주 대학도 아마 우리가 창의력 있는 자를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컨트리뷰션이에요. 너의 지식적인 아웃풋을 세계와 역사를 위해서 기여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교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 후학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줘야죠. 네가 정말 한국을 떠나서 세계와 역사에 기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리더를 키우는 대학입니다. 리더는 뭐냐?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배려를. 사회와 이웃을 배려하는 그 케어들. 그래서 3C가 우리의 교육 인재상입니다. 왜 우리가 융복합 교육에 있어서 이북을 하느냐면, 유비퀴터스. 아까 유비퀴터스 세상이라 했죠. 어디서나 교재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두꺼운 책 갖고 주고 다니지 말고, 인터넷으로 어디나 자기 교재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퀴터스 사이트.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교재상에서 이 인터랙티브한.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는 한 교재에서 키워드를 치면 다른 교재로 넘어가는 크로스오버.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 3D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교재니까 업데이트가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근데 이거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교재를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물론 그 음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스크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 거기에 좀 더 이제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많잖아요. 그럼 그냥 2차원 평면상의 그림으로는 그게 감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 3차원 애니메이션을 해서 이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재들이 이제 하여튼 이런, 그래서 저런 교재 스타일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저런 교재 스타일이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경영에 차별하고 그다음 선도하고 수월 세계적인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아까 뭐 좀 단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리어 늦어져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저희가 이제 학부 시절에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책임을 필수 과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언더그레이드 그룹 리서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기업 앞으로 벤처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또는 기업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게끔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 코스라고 그러고, 또 대학원에 가면은 우리가 MOT를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업가 마인드를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육 철학, 또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치한 디지스트의 위치가 사실은 동대구역에서도 남서쪽으로 한 13km 떨어진 이 달성군 현풍면이라는 데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현풍면은 현풍 할매곰탕은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친구들한테 현풍 할매곰탕 옆집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디인지 대강 알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외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부생은 몇 명이나 올까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200명 모집에 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168명만 엄선해서 뽑아가지고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적을 향해서, 결국 보면은 이 인류의 발전, 한 국가의 발전은 도전과 대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도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임파서블해 보이지만 거기서 I am possible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우리가 저는 I am possible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기적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기대를 걸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